우리를 절망하게 했던 거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죠. 근데 순하게 생겼는데 전과자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원순. 섣부른 판단은 다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자, 소셜 방송 북치기 박치기 저희가 이제 선거 방송으로 전환된 지 두 번째 두 번째 노, 예. 두 번째 노를 젓는 거죠. 예,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분 중에는 처음으로 만나보는 예비 후보입니다. 김성주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성주입니다. 예. 예, 그 옆에 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김성주 의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원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 잘하시게 생겼어요. 잘합니다. 빨대가 시작부터 빨대를. 대놓고 본인이.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탐나는 그 게스트인데 저는 여자 좋아하지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고정으로 고정으로. 어떻게 그러면 질문자를 좀 교체해 주시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전혀 뭐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쭤보고 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공중파나 지상파나 이런 데서 못하셨던 얘기들 좀 가슴에 맺혔던 한들 왼수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편안하게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인사말 먼저 좀 잠깐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김성주이고요. 현재는 전주 덕진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맡고 네. 있습니다. 네, 이 전에는 이제 전라북도 의원을 도의원 했고요. 하셨죠. 예, 그러니까 두 번이 아니라 1.5회죠. 제가 임기 중에 2년 지나고 중간에 사퇴하고 총선에 나왔기 때문에 전체 6년 전라북도 도의원을 했고요. 그 전에 정치 이력을 얘기하려면 그제 도의원을 나왔다 한번 떨어진 적이 있고요. 네. 그보다 앞에 시의원을 또 나와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요건 저희가 잘 몰랐네요. 몰랐던 그럼 사실이네. 거의 잘 모르고. 저희는 그냥 금수저인 줄 알았어. 네, 나오시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국회 딱 초선을 갔더니 어떻게 김성주 의원은 단박에 배지를 달고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동료 의원들 많이 물어봤는데 당신들은 국회의원 나와서 한 두어 번 떨어지고 모르지만 나는 시의원 나와서 떨어진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시의원 나와서 떨어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이 얘기하면 그러냐고 그게 끄덕끄덕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보니까 김성주 의원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데 스타일이. 어디 학자나 맞아요. 이런 학교에 있을 사람 네. 분위기인데 어쩌다 정치를 하게 됐냐는 얘기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네, 강단에서 많이 뵙는 이미지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얘기가 좀 거슬러 또 좀 올라가면 제가 이제 82학번인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공부하려고 대학을 갔는데 네. 공부를 잘해서 가신 거죠. 그쵸. 아니 공부도 좀 하기도 했지만 근데 제스처가 굉장히 공부를 하려고 대학을 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제가 그때가 이제 그 광주 5.18 후에 살벌한 시기에 전두환 때였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앉아서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대 상황이 이 피가 끓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거기서 책을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공부하는 길을 포기하고 즉 저는 뭐 국사과 선택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역사를 사는 걸로 선택을 해버린 거죠. 공부하는 것에서 역사를 사는 걸로. 실제 역사에서. 그래서 사실 뭐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이나 그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피가 끓기는? 아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좀 화가 나면 나가서 외치거나 좀 뭐 집어 던지거나 좀 네. 그랬는데 요즘은 또 직업인 잘못하면 막말 네. 시비에 휘말리니까 여기까지 이제 말이 나오는데 꼭 참느라고 그렇죠. 아무튼 속병 걸리지 않을까. 예. 아, 기력 약하시면 좋은 약 있는데. 여기서 또 장사를 하냐? 네, 돈독이 올랐어. 좋은 거 싸게 드린다고 그냥. 그래. 그래요. 그 시대에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이 겪었던 그 길들을 또 중심에서 또 걸어오셨고 예. 그 걸음걸음들이 지금의 이제 국회의원 김성주라고 이름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예. 그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 전 얘기부터 조금 예. 해보려고 그래요. 예. 훈훈한 방송 네. 일부.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야 그럼요. 되니까요. 뭐 신상 털기 이런 거요? 예? 신상 털기 아니고. 아니 저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별로 털어도 예, 뭐 재미난 게 있을까 싶어요. 제가 그 국정원에 아는 예. 사람 통해서 예. 살짝 들은 얘기인데 예. 엑스파일 아주 깨끗하답니다. 그래요? 기록할 게 없대요. 아 세탁을 다 하셨나요? 아, 그 모르겠어요. 항상 농담이고요. 그 살아오시면서 그 인생에서 겪는 어떤 변곡점들 영향을 미치는 시기나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 하시기 전에. 예. 예. 아까 이제 대학 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민자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 서서히 발을 담그다가 나중에는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 운동회 지하 지도부까지 가게 됐습니다. 왜 지하 지도부냐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회가 부활은 됐습니다만 그건 껍데기고 밑에 있는 비밀 지하 조직들이 거의 학생 운동을 끌어갔던 때였는데 그 당시 이제 서울대 학생 운동의 최고 지도부가 되었죠. 그리고 4학년 때 1985년에 처음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순하게 생겼는데 전과자입니다. 어우, 훌륭하십니다. 네. 배우 조종자 지금 근데- 우리가 그 유명한 배우 조종자를 우리- 만나고 있는 예, 거야. 농약사도 뭐 같은 수배. 아니야, 우리 경제사범이야. 왜 이래? 그런데 그 제가 첫 번째 죄명이 네. 폭력죄였어요. 이거 좀 긴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죠. 예. 근데 그럼 누구를 때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그거 아니었어요. 85년도에 구로공단의 대우어페럴이라고 하는 예. 회사, 그건 이제 섬유 회사예요. 네. 이게 김우중 대우그룹의 모 기업이에요. 아. 김우중이 대우그룹을 만드는 때 최초에 설립된 기업이 대우어페럴인데 네. 거기는 이제 의류를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김우중 회장이 노조위원장을 불러다가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회의하냐? 백지수표를 줘요. 백지수표라는 게 자기가 액수를 써서 네. 내는 거예요. 은행에 내면 정해져 되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우리는 왜 안 주지? 근데 아무튼 당시 노조위원장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걸 거부하고 노조 활동을. 그렇죠. 이 나이 어린 400여 명,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여성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 인정, 그 다음에 일당 100원 인상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가요. 그 어목한 시기에. 그 시기에. 네. 김원석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백지수표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받아요. 예. 우리 스과야, 우리 과. 아, 우리 반은 우리 코드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그러는데 이게 대장이 예. 이렇게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게 좀 더 남을 또 많이 있어요. 네. 이뭐 직만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스토리가. 스토리가 이거 깁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실에서 계시는 분들 역시 보좌진들도 거의 다가 갔다 빵이 항상 와야 돼. 여기가 전과자 집합소야. 와서 아유, 갱생의 사무실이군요, 여기가. 아, 얘가 별들의 고향이군요. 모아놓으면은 뭐 북두칠성 정도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러네. 근데 그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실 인간적으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것 같아요. 그 당시면. 그러면 아니 예.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를 준다. 그렇습니다. 예. 뭘 보장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쏘라. 아니, 근데 무서울 것 같아요. 막상 받으면 내가 이걸 내치면 잠깐만요. 얘가 나한테 얼마나 김원석 팀장님 예.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무섭죠. 내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았어. 에이 사람. 자 그럼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예. 투쟁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이제 파업에 들어가니까 회사 측에서 공장 내 전기하고 수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단전 단수한 그렇죠. 상태에서 400여 명이 6일 동안 농성을. 그 속에서 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던 우리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단돈 100원 내걸고 그러니까 단돈 100원 일당 100원 인상해달라고 인상인데. 하는 그거를 저렇게 밥을 굶겨가면서 탄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가서 그 나이 어린 우리 동생과 같은 그 여성 그 근로자들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일종의 뭐 결사대를 네.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미숫가루, 그다음에 비상 식량, 약품, 의약품. 그다음에 뭐 여성들이니까 생리대까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그 출근하는 그 인파들에 이제 섞여서 공장을 네. 접근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파업이 된 그 현장의 분위기는 공장 안에는 이제 구사대가 소위 구사대가 네.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아. 쳐들어갈 기세를 하고 있고 바깥에는 이제 전경들이 5m 단위로 써가지고 완벽하게 공장을 에워싸고. 에워싸고 있는 그 곳에 마치 엔테베 기습 구출 작전 하듯이 한 25명인가 7명의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예. 학생들이 거기에 비밀 잠입을 하는 거죠. 어. 전격적으로. 이야. 그래서 상당히 미화된 기억은 아닐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그 정부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뒷담을 넘었는데 그 뒷담이 3m 정도 됐어요. 호호. 평상시에는 사람이 그거 점프를 해도 넘지 못하는데 아무튼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넘어 들어갔어요. 자, 이제 점점 미화가 되고 있어요. 네, 넘어 들어갔어요. 뭐 누가 밑에서 받쳐줬는지 위에서 끌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잠입은 성공했고.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명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잡혔어요. 못 넘고 담을 못 그 넘고. 중에. 근데 이제 뭐 넘는 과정에서도 발각이 됐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장 담을 넘어 들어가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몰려 들어오고 구사대가 와서 이제 다 끌어낸 거죠. 이제 쫓아 들어간 학생들도 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원들도 해가지고 다 아수라장을 만들어가지고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사대한테 끌려가지고 개 끌려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맞았어요. 네. 뭐 안경도 날아가고 나중에 보니까 이 뒤꿈치도 금이 가고 그렇게 얻어맞고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근데 실컷 얻어맞았는데 제목이 내 제목이 폭력. 부끄럽잖아. 폭처법이잖아. 집시법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 아니 내가 뭐 한 대 그러지 때려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일방적으로 폭력자 맞았는데 봤더니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보니까 현주 건조물 침입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즉 남의 집이나 남의 그 공장에 사유진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무단 침입을 했다. 그렇죠.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폭력 행위든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통 이제 뭐 남 때리면 1년 형 사는데 네. 이거 한 3년 사는 이런 무서운 죄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6일 동안 굶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식량과 약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하러 간 건데 이게 왜 우리가 죄를 진 거냐라고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관 변호사를 쓰셨어요. 네. 전관 예우가 되는 변호사를 쓰셨어야. 변호사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이제 우리는 아무튼 무죄를 주장하는 거고 그게 이제 형법상의 긴급 피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불이 났어. 네. 근데 그 안에 아기가 울고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서 얘를 구하러 구해내야 가야죠.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죄인데 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애를 구해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긴급 피난에 대해서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우리가 7명의 대학생들이 구속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주모자로 구속이 됐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인권 변호사들로 무료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구성이 됐어요. 뭐 황인철, 뭐 조준희, 뭐 아주 유명한 인권 변호사들인데 저거 이제 변호인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접견을 갔어. 변호 접견을. 전문도 뭐 잘하네. 법을 좀 공부를 해서. 법대 출신인데. 예. 아닌데요, 이력이 있어요. 아 조금. 네, 중국대에서. 어둠의 세계 조금.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건 돈도 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우리 새파란 젊은 변호사가 근데 머리는 좀 벗겨져서 좀 나이는 좀 들어 보이는 예. 이 변호사가 자기가 내 담당이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저명한 사람이 할 것이지 이런 햇병아리가 왜 나를 맡았냐 뭐 이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히 서울대 지하조직의 책임자를. 아니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변호사가 어차피 뭐 저기 이 구속이 된 거고 이거는 뭐 이거 무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양형이라도 좀 형을 좀 줄이는 쪽으로 좀 변론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나는 무죄입니다. 내가 그 형 줄여줄 것 같으면 나는 그 변호 필요 없을 때 가세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당황하면서 알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그때 그러면 첫 인연이 그때였어요. 예. 뭐 좋은 기억은 아니시군요. 이게 좋은 처음에는- 인상은 아니죠. 좀 그랬죠. 머리 쪽 반쯤 벗겨진 거기서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미 벗겨졌어. 그때가 아마 30살 좀 넘었을까? 네. 그럴 것 같은데 일찍 이미 벗겨졌어 시작했구나. 이미. 예. 그래서 내가 가끔 만나면 그걸 내가 좀 놀리는데 근데 이제 박원순 변호사가 나중에 나름 그것도 좀 몇 번 만났죠. 역사문 연구소에 있을 때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시장 뭐 나오고 그럴 때 나를 만나더만 지난번에 내가 그 무료 변론이라고 변호사비 안 받았으니까 나보고 갚으라는 거야. 품앗이를 해라. 자꾸 지리기 돼. 어쨌든 그 사실 그 당시에서 이제 지금은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웃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구사대가 있고 경찰력이 에워싸고 있고 거기를 또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 사명감, 책임감 이런 역사 속에서의 이제 행보들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생에서 내 중요한 지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지점이 있겠지만 거기를 이제 꼽을 수 있겠다. 첫 번째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인생. 궁금한데 그럼 두 번째는 원하시는 집시법으로 구속되셨어요? 아 벌써 또 한숨이 한 3톤짜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도 폭처법이다 이거.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1년 형을 살고 나와서 네. 학교는 이제 잘렸죠. 이미 뭐. 학교는 이제 구속되면서 잘렸고 그렇죠. 4학년 1학기까지 맡겼는데 좀 맞췄는데 좀 아깝긴 아깝더만요. 그럼요. 학교는 잘렸고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천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당시 트렌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은 아무튼 평생을 노동자로 살겠다. 그리고 약자의 친구가 돼서 활동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뭐 만드는 회사냐면 그 승마용 마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안장이나 뭐 이런 건가요? 안장은 아니고 그 금속재 그러니까 박차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할 때 다리를 거는 거, 보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트라이앵글 같이 생긴. 그거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예요.
무슨 일 하냐면 그게 이제 금형을 떠서 주물 공장에서 그 쇳덩어리가 나오면 스테인레스인데 그걸 가지고 그 돌과 이 빼버라고 하죠, 페이퍼. 네.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한 700개씩 갈아요. 그럼 그게 먼지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가는 거니까. 예. 예. 쇳덩이를 돌로 가는 거니까 뭐 공장 환경도 아주 불량하고. 네. 그때 이제 8시간 일하면 4,000원을 줬는데 예, 그때 커피값이 한 1,500원 됐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저녁 때 야근이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10인치나 되나요? 조그만 흑백 TV 심심하게 혼자 사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보니까 언뜻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얼굴이 살짝 나오고 얼뜻 내 사진도 얼핏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장면이 TV 뉴스에 나온 거예요. 뭐 내용은 뭐 어마어마 무슨 뭐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네. 나 열심히 빼 빠지라고 했는데. 그러게 말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갈고 있었는데. 반전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된다. 근데 조금 의원님 네. 얘기가 루즈하네요. 그러지? 네, 조금 당겨주셨으면 좋겠어. 말을 빨리 해요? 아니요, 좀 전체적인 분량도 그렇고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네. 아니 변곡점을 참 물어봤어. 아니, 그래가지고요. 조금만 당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긴장이 너무 많이 되네. 듣는 사람들 긴장할 것 같아. 드라마 같잖아 사실은. 네. 자기 미화가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시는구만. 아주 고도에. 네. 아니 그래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올 것 같다. 누군가 그치, 찾아올 것 뭔가 같다. 좀 이상하다 이거죠. 알지? 몰라. 노래학사 알지?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공장에 출근했더니 네. 총무과장이 나를 잠깐 보자는 거야. 느낌이 이상해. 이건 뭔가 왔다. 있다.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그 자리를 바로 해서 공장 뒷덤을 넘어서 빼버린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촉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잡히고 난 뒤에 확인해 봤더니 네. 이미 경찰이 내 다니는 공장을 찾아온 거지.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나타나면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 공장을 다니던 사람이니까 야 너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보려고 한 정도지. 그러니까 미리 경찰을 대기시켜놨으면 그냥 잡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름 총무과장은 좀 봐준 거지 어떤 상황 파악을 좀 해보려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근데 진짜 타이밍이 그래서 고달픈 수배 생활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 1년 동안 피해 다니다가 다시 붙잡혀서 구속이 됐고 두 번째 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가 아무튼 거리 시위에 나갔다 경찰한테 붙잡혀서 맞았는데 그때 허리를 다쳐요. 그때는 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아주 운이 좋게 3cm를 빗나게 맞아서 다시 이제 기적적으로 다시 또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주로 내려왔으니까 그 얘기도 하시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하는데 이제 그 생각하고 네. 너무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어떤 단절이 있잖아요. 단절. 딱 그렇게 다치고 내려오니까 90년이 딱 시작되더라고요.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찌됐든 그 운동 또 복역 이 과정을 뒤로 하고 딱 내려왔을 때 느낌이 저는 잘 뭐 모르겠지만 왜 서부 영화에 보면 바람 확 불고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풀섭들 막 불러댕기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 어떻게 그렇게 감정이입이 가능합니까? 덕진공원도 그런 느낌이 나와. 딱 그 심정이었어요. 제가 덕진구거든요. 덕진공원이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아니 딱 그 심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바쳐서 하려고 했던 것이 몸을 다침으로써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 그 속에서 이제 쓸쓸히 고향이 내려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네. 그러니까 정신은 열정이 넘치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는 그 막막한 절망감 속에서 몇 년을 산 거죠. 자 그러면 변국준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변곡적이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이제
일단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활동을 현실적인 하려고 문제니까. 했는데 이제 활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게 네. 아무것도 없죠. 학교도 제적당했고 네, 할 것도 끝나고 뭐 몸이나 싱싱하면 어디 가서 저기 막노동이라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허리도 부실하고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연히 그때 이제 형님이 컴퓨터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뭐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노니까 너 나 하나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이제 그야말로 시다 보조로 네. 들어가서 아니 제가 뭐 컴맹이 무슨 컴퓨터 회사에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뭐 장부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 옆에서 어깨 넘어서 배우고 뭐 이런 과정을 좀 겪은 거죠. 그러다가 아 이게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일이 컴퓨터가 재밌어. 그래서 아 이게 괜찮은 거네 이게. 그러니까 그 이런 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은 굉장히 의무감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 컴퓨터는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차츰 이제 거기에 이제 형님이 시작한 일이 차츰 제 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즐거웠어요. 예.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또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좀 수입이 돈도 벌 수 있잖아요. 평소에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세요? 많아요. 새로운 거 네, 좀 얼리 어댑터. 음. 네, 돈 많이 까먹었어요. 얼리 어댑터로. 그래서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잘했어요. 꽤 사업 규모도 좀 키웠고 좀 벌기도 좀 했고. 그때가 좀 호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뭐 IT, 컴퓨터 열풍이 불고 벤처 붐이 불고 할 그럴 때니까 괜찮았어요. 예. 역시 사람이 생활이 안정되니까 다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돈쓰 꿈에 다시 하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30살이 돼서 전주에 내려왔는데 네. 10년, 20대 10년을 2번 감옥 갔다 오고 한 번 수배사하고 공장 생활하고 부상을 당해서 딱 내려오니까 30살 된 거예요. 20대 10년을 그렇게 보내버리고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흥미를 처음에 아마 이런 게 사는 재미구나 하고 느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집도 사고 그걸 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그때 만약에 안 만나셨으면 결혼 힘들었다고 봅니다.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인생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때가 딱 인생의 핑크빛이야. 맞아요. 근데 아마- 사실은 근데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원래. 원래 결혼 되게 불현듯하죠. 예. 그리고 또 후회하죠. 아니 왜냐하면 사모님이 더 후회하지 않을까요? 많이 후회하시겠지. 예. 많이 후회하시겠지. 지금 굉장히 후회하시죠. 그때 사업 잘해서 계속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정치를 한다고 먹고 살 나가서 많아지니까 이제 또 눈을 돌리기 시작해. 시원 떨어지고 말이야. 그렇지. 될 줄 알았는데. 예. 맞아요. 그러더니 다음에 또 CEO도 아니고 동의원 올라오고. 아이고 참. 아무튼 그런 그때가 아무튼 제일 행복한 지금도 회상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초선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위해서 또 전주 또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 또한 행복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부담이 있는 그 만족 성취감이 좀 있지만은 그런 온전히 순수한 성취라고 하는 게 어쩌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한번 올까 말까 한 정도인 거고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그 여의도는 전쟁터거든요. 아침에 그 자취방에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오늘은 뭘 가지고 싸울 것인가 이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심정인 거죠. 그러면 돌발 질문인데요. 내가 진짜 더러워서 국회의원 못 해먹겠다. 야당 국회의원 못 해먹겠다.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초선이시기도 하고 또 여러 그 활동들을 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거 좀 몇 가지. 아까 그 수배당하고 뭐 폭력이 잡혀가고 이런 얘기 참 재밌더라고요. 재미? 예, 재밌어요. 익사이팅하고요. 예. 나중에 어떻게 보면 뭐 영화나 드라마로 한번 예.
그러니까 지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도 두 분이 주고받는 게 옆에서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해요. 근데 가요. 근데 우리 방송 언밸런스해요. 가요. 편집 당하는가? 아 편집 없어요. 없어요, 싹 없어요. 나갑니다. 제가 볼 땐 여기는 삽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어찌됐든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여당 쪽이니까 정말 막 뭐 말도 안 되게 맘대로 뭐 하여간 뭐 이놈의 나라 꼴 지금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의정 활동 하시면서 아까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는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거대로 이제 평가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예. 의원님 스스로 정말 답답해가지고 왜 정말 옛날 같으면 그냥 확 엎어버리고 싶을 그럴 사건도 좀 있었을 거고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매일매일 분노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슬픔의 순간을 겪었지만 세월호 참사 때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하고 괴로워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그랬지만 지금은 세월호의 세자도 이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네. 그런 분위기마저 형성됐지만 그 세월호의 억울한 300명이 넘는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정말 왜 그런 건지 정말 한 명도 구출할 수 없었던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밝히고 싶었던 것.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도 딸이 그때 고2였단 말이죠. 내 딸이 그 배에 있었다라면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절실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했고 그거를 세월호 특별법에 담아서 관철시키려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여당의 고의적인 지연과 조롱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보와 양보의 타협에 나중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정말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에요. 세월호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래. 예.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의정 활동 또 이번에 예비 후보로서의 또 포부라든가 각오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DY가 이제 나온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런 질문 안 할 줄 알았더니 뭐 또 이 질문. 여기 뭐 소셜은 막 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선으로서 4년 동안 활동을 했고 이제 다시 재선이 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4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왔고 앞으로 이런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이번 총선이 될 텐데 요즘 우리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당내가 자꾸 빠져나간 사람들도 많고 이게 4년 동안 열심히 한 틈도 쉬지 않고 어떤 제가 지역인 뭐 덕진, 전주, 전라북도 대한민국 위해서 일했다. 그리고 꽤 성과도 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최근의 정치적 상황은 그런 건 다 무시되는 거죠. 너 무슨 당이냐? 너 민주당이냐? 너 안철수 당이냐? 이런 걸 묻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요새는. 그런 상황. 그건 어찌됐든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또 갖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덕진은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예비 후보는 없잖아요. 그리고 있어요. 한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 부분은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선 지난
경선에서는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치열하기도 했고. 결국 이제 뭐 선거라는 건 그냥 경쟁이니까 항상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또 어떤 상황이 조성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자신은 있으세요? DY에 대한. 붙으면 네. 다이다이로 붙으면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정동영 장관의 경우는 저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죠. 네. 제가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데다가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 선후배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10년을 같이 활동한 동지고 제가 그 정동영 의원이 전국에서 최다수표 당선된 두 번의 선거 때 제가 지구당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총선 정책과 공약을 담당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뭐 정동영 의원의 오른팔, 핵심, 뭐 브레인 뭐 이렇게 불렸으니까 둘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또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정책 지향은 같죠. 사실 저는 원래 뭐 진보 정치 성향인 네네. 거고 그 정동영 의원은 과거에는 뭐 좀 진보라기보다는 뭐 중도 성격이 좀 강했죠. 당내에서도. 네. 근데 아무튼 지난 2008년 그 세계 금융 위기와 용산 사태 겪으면서 본인이 실제로 내가 바뀌었다고, 내가 진보로 바뀌었다. 그런 행보도 많이 보이셨고. 나는 네.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 평가했으니까 그 전에 정동영 의원의 생각과 실천에 대해서 나는 좀 회의적이었고 네. 좀 더 진보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뒤늦게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3선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 그리고 정책인 영향력이 있는 분께서 다시 회귀해가지고 출마한다? 이거는 좀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보는 거죠. 더구나 한때 동지였고 서로 간에 현재 있어서는 정치적인 생각이나 지향 노선이 같은 후배 자리를 뺏겠다고 여기서 출마한다? 나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는 그래도 나오면 어떡하냐? 네. 이렇게 또 물어보더니 언론에서 네. 그렇게 묻고 싶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참 그러면 아마 골육 상쟁이 벌어질 것이다. 김원석 팀장님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에도 한번 이런 그 인터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적극적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예, 나와서 네. 제대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근데 진작에 다시 생각을 할 시간을 좀 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은 섣부른 판단은 다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입장이 안 나온 상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니까 뭐 입질 많이 하고 간 많이 보고 다니는데 뭐 만약에 백지수표를 주신다면 누가 그쪽에서 이 상황에서 저쪽에서 네. 지금 상황은 나돈좀 벌어놔서 괜찮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그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예비 후보 공천을 네. 받는 데서 그리고 엊그제 의정부고에도 굉장히 성황리에 아이고. 네. 하셨어요. 근데 전 의정부고를 삼성문화회관에서 하셨던 예. 걸 기억하는데 거기서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뵀거든요. 조금 우리가 좀 무리한 좀 계획과 시도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아니, 그거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큰 데를 얻어놓고 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유 과연 또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는 그 오히려 좌석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 걱정이지 뭐 다른 걱정 안 했습니다. 확실히 뭐, 먹고 살만하네요. 욕할 뻔했어요. 그거. 성액 좀 그래. 네, 요즘에 아주 먹고 아니, 살만해. 왜냐면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팔이 안으로 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정 보고서라든가 그다음에 했던 의정 활동에 대한 보고를 직접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간략하게 얘기를 전에 드린 거거든요. 숙제 검사라고 속칭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더 많은 양이 있어요. 그냥 항상 아쉽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것이지 뭐 규모 삼성문화회관이 얼마나 뭐 크면 얼마나 큽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뭐냐면 어찌됐든 현역 의원이 갖는 프리미엄들이 예를 들면 의정 보고회를 의정 보고서를 하든 의정 보고서를 뿌릴 수도 있고 의정 보고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인사를 하는 것도 더 많은 그건 이제 사실은 꼭 현역 프리미엄이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룰을 만드는데도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김성주 의원님도 도의원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그 국회 선거에 나오셨지만 이번 룰에는 그 부분을 좀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현역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지금 국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못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선거구 획정도 안 되면서 예비 후보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될지 지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위에 지금 좀 있는 것들 꼭 김성주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현역 의원들이 또 그런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점을. 근데 그런 데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처음 초선이실 때 그러니까 그 경선에 뛰어들고 국회의원 되실 때와 지금은 또 좀 약간 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입장이. 이제 이제 선거라는 게 아니라 경쟁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구하고 경쟁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새누리당에 센 후보가 온다면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의지라고 그럴까? 경쟁 의지 이런 게 막 샘솟아요. 투쟁 의지가 고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생각하고 주장했던 거를 이제 여의도에서 청와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싸우다가 지역에 오면 싸울 상대가 별로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센 사람이 여기 지역에서 새누리당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냥 우리 입장으로서는 엔돌핀이 막 돋는 거죠. 드디어 상대를 만났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에 같이 일했던 동지하고 경쟁한다고 하면 뭘 가지고 뭘 어떻게든 공격도 해야 되고 뭘 가지고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서로 정치적인 다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상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총선에 이제 나오신 거고 또 이왕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하면서 또 계획했던 일들을 좀 마무리를 할 것들은 하고 그러시고 싶으실 텐데 이제 전주 덕진구잖아요 지역이 좀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국회의원들과 저희 차이점이라면 그 전에 국회의원들은 전북 출신이긴 하나 전북에서 학교를 다녔긴 하나 성인이 돼서는 서울서 생활하다가 서울에서 소위 얘기해서 출세해서 그 명성을 가지고 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지역을 대표한 거죠. 본적지가 여기란 이유로.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토종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생활하다가 여의도에 가서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이제 그런 거의 처음 사례가 저 같은 경우거든요. 실제로 전주에서 태어났고 전주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대학만 서울서 다니고 다시 전주에 내려와서 계속 살고 밑에서 지방의원 하고 또 국회의원 갔고 지금도 사는 거 전주 사는 거죠. 주말마다 내려오니까. 그 전에 국회의원들은 주말에마다 안 내려왔어요. 집만 여기 있죠. 명의만. 아니 그렇죠.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주소만 옮겨서 했고 1년에 명절 때나 이런 때 몇 번만 내려왔죠. 그래도 뭐
별 문제 없으니까 네. 다음에 당선되니까. 네. 근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죠. 선거 때만 잠깐.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제가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살아갈 거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에 나올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역의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내가 살면서 느끼는 문제점, 개선 사항들을 전주만 바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걸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의제, 국가의 의제 만들겠다. 출발점이 다른 거죠. 서울에서 정부나 누가 만들어내는 그 의제를 지역에다가 심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들, 불만들을 해결하는 그 과제를 가지고서 전체 국가적인 걸 하겠다라는 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 정치라고 하는 말과 시민 정치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저는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본격적인 좀 강론의 얘기들, 구체적인 얘기들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